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토요일 2부는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시간, 끝장토론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자, 각설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또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기찬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두 분 대선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선거 기간 동안에는 훨씬 일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일찍 일어나야 되고. 회의도 새벽부터 하시고. 7시 반 정도부터 하죠. 네. 저는 오해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저는 자문단을 맡고 있었잖아요. 미디어 특보단.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나갈 일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편한 상태에서 치렀습니다. 그래도 또 지역에서 유세도 직접 하시고. 그거는 간절해서. 어쨌든 간에 아무튼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민주당 내의 다수는 개표하기 전에 더 큰 차이로 질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더 많았었던 것 같고, 초기. 국민의힘의 다수는 더 큰 차이로 이기지 않을까라는 쪽이 다수 아니었나요? 네, 다수였어요. 그죠? 네, 저는 국민의 다수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저는 박빙에서 결정난다고 처음부터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민주당 내의 다수 네. 분위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쪽이 더 다수 아니었나요? 그랬죠. 그죠? 그랬는데 그 표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제가 그 중앙에 있는 지도부에 있었던 게 아니라 시민들하고 늘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시민들이 막판에 그 이삭줍기, 밭갈기 하는 걸 보고 저는 이건 박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3일 정도 정말 시민들은 위대했습니다. 예. 지금 이삭줍기, 밭갈기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 그게 자기 친척들이나 누구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막 설득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었다면서요. 그게 박빙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제도에 사는 숙모에게 윤석열 후보가 되면 나 죽는다. 막 이렇게까지 해서 표를 얻는데 그런 분들이 다 과거의 일본, 그러니까 국민의힘 찍던 분들을 돌려세우는 걸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는 정말 민주당 쪽 지지자들, 바닥의 지지자들이 눈물겨운 그 노력에 의해서 박빙으로 갔다 이렇게 봅니다. 막판에 이렇게 박빙으로까지 만들었다 그런 거죠. 네. 근데 또 일각에서는 40대가 이재명 지지율이 제일 높긴 한데 투표율이 낮은 것 같은 걸 보면서 열성 지지층이 아닌 그냥 약간의 민주당 지지층들이 안 나온 거.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저는 부동산이 이유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부동산입니다. 예.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더 큰 차이로 이길 거라는 분위기가 좀 더 많았었죠. 예, 사실 그러다가 이 출구조사 결과 딱 나오니까 표정들이 약간 뜨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구조사 그 보정한 값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소리까지 사실은. 그런데 그게 정확히 또 일치를 했고요. 너무 정확했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이제 지방 자치단체 이제 장들이 많이 계셔서 그러니까 세 단계만 건너면 다 아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조직적으로 좀 띄워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반영된 걸로 보이고. 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았는데 그 여론대로 선거 결과가 나와서 민주적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민주당 지자체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 이 부분은 저는 약간 이견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보면
그 직책을 가진 분들보다는 직책 없는 일반 자봉들이 훨씬 열심히 지역에서 뛰었거든요. 인사하는 것도 정말 간절하게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민주당 의원님들 열심히 하신 분들 많고 자치단체장들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거보다는 일반 자봉들이 훨씬 열심히 했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꼭 제가 증인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우리 공통 질문으로 다시 출발해 봅시다. 금주의 가장 뜬 인물, 진 인물 궁금하네요. 누굴지. 뭐 당선자, 낙선자를 찝지 않겠지 설마? 의외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권영세 본부장 찍습니다. 뜬 인물. 네. 이게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인수위 부위원장으로 거론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고비고비마다 그 공세를 막아내고 수비하는데 거의 천재적인 역량을 발휘했다. 그래서 권영세 본부장을 뜬 인물로 꼽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저도 사실 생각했었는데 똑같죠. 네. 네. 근데 그냥 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무난하게 이끌었죠. 사실은. 당황하지 않고 고비고비마다 잘 마무리 짓고 이끌어줘서. 다만 저는 바꿀게요. 저는 이게 이재명 전 지사께서 언짢게 안 들었으면 좋겠고 가장 뜬 인물은 사실은 이제 역설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그 행동. 이제 낙선 발표 그 거의 3시 40분인가요? 그때 그 축하한다. 뭐 인정한다 이런 그렇죠.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 내 책임이다라고 하고 되게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이제 가셨단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높이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선거엔 지셨지만 어쨌든 향후 정치적 행보를 감안하면 어떤 방안을 마련된 그런 행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지나고 나서 평가해 보면 그건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라고 하겠지만 막상 당장 그런 표현을 본인이 한다는 거 이건 이재명 개인의 잘못이고 내 책임이고 내가 진 거지 당이 지거나 국민이 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뭐 이런 게 나중에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참 하기 힘든 얘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게 0.478%로 표차가 났기 때문에 0.73.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도 불구하고 속은 부글부글 끓을 그렇죠. 수도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이 끝나고 나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딱 접어요. 그냥 딱 인정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재명 후보는 형식적으로 졌지만 내용상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선거가 그럼 왜 민주당이 패했냐 긴 얘기할 거 없어요. 부동산이고. 1번이 부동산. 예, 40대가 70.1%라고 지금 투표율이 이제 잠정적으로 나왔거든요. 그 이유도 보면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그 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게 뭐 50% 초반에서 50% 중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47.8%에 얻은 거는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뛰어넘었잖아요. 그리고 비주류에다가 적극적인 협조도 없었고 이건 순전히 개인기로 돌파한 거라 형식적으로 졌지만 내용상으로는 새로운 첫사랑이 시작되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과. 그래서 하루 사이에 2030 여성들이 뭐 입당 막 몇만 명이 이거는 저도 예측 못한 결과라. 그래서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니 이재명 후보가 독특한 스타일. 끝나면 딱 인정하고 과거를 안 돌아보는 스타일과 이 새로운 사랑으로 조금 상처를 회복하면서 극복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고언을 드리자면 뭐 끝났으니까 제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괜히 평을 낮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뒤를 돌아보실 거는 하나 있어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혹이 불거지면 그 의혹에 대한 해명은 뭐 당연히 그 영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해명의 내용이 비상식적인 경우가 좀 있었어요. 오히려 저는 그게 역풍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해명으로 제가 이제 그 다른 당에 있어서 그렇게 들리기도 했겠지만 상당한 그 고비고비마다 왜 저렇게 얘기를 하실까? 이런 이제 제가 의혹의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도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오늘은 이제 뭐 진 입장이고 이긴 입장이고 한 표라도 지면 승복합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기 시작하면 저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좋은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네, 반성은 하시겠죠. 금주의 진인물 또 바로 넘어가 봅시다. 최민희 전 의원. 이준석 대표입니다. 이거는 뭐 저는 재론의 여지가 없고요. 그러나 20대에서 그 민주당이 이긴 것, 이재명 후보가 이긴 것이 그럼 이준석 대표 책임이냐?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근데 젠더 갈라치기 정치는 가지 말았어야 할 길이라고 보고요. 20대를 제가 어제 그제 한 10명쯤을 계속 통화하면서 체크를 해봤어요. 제가 궁금해서. 그랬더니 20대 아래층 있잖아요. 만 19세, 20세는 알바 자리가 없어졌다. 이거. 그러니까 그리고 대학생들은 코로나가 너무 길어서 피로감이 높아서 누구도 지지하기 싫다. 자기 일상의 문제군요, 진짜. 일상 회복이 안 된 것이 저는 오히려 20대 투표율이 좀 낮거나 민주당 지지율을 떨어뜨린 거지. 이준석 대표의 젠더 갈라치기는 막 언론은 그걸 큰 문제로 취급했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불러일으켜졌다. 여성들은 막판에 너무 심하게 젠더 갈라치기를 하니까 결집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전통 민주당 대선 지지율보다 낮거든요. 그렇죠. 20대가. 그래서 이거를 무슨 젠더 갈라치기로 이랬다 저랬다 아니고 결국 유권자들은 내 일상, 내 민생 그걸로 투표하더라. 대부분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도 뭐 조금 아까 우리 최영일 시사평론가랑도 그런 얘기 나눈 바 있는데 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얘기가 막 설왕설래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과거 대선이나 뭐 총선 어떤 때보다도 젊은 층 그다음에 호남에서의 득표율이 내려가진 않고 올라갔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그 올라간 폭이 기대만큼 못 미친다는 얘기는 있지만 그래도 올라갔다는 점에서 이준석 대표 역할이 있는 거 아닌가요? 있었던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면 정말 정치평론가들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남이 올라간 것도 가만히 보시면 광주에 부자 동네에서 올랐습니다. 이건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슨 그 이준석 대표의 호남이라면 그거는 30%가 아니라 20%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치평론을 우리가 할 때도 우리끼리의 논리 싸움과 현실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전 이번에 가장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예. 일단 젠더 문제는 사실 이준석 대표가 갈라치기의 목적으로 그런 어떤 정책 계조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A, B 두 집단 간에 A를 조금 더 A 지위를 상승시키자.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니즈를 들어주자라고 해서 B를 낮추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저 상대적 불평등 아니냐 갈라치기다 이렇게 네이밍이 됐던 거고 자, 이 네이밍이 되면서부터는 조금 더 국민이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자라고 이런 정책 기조 변경을 약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었다. 예. 이 점은 분명히 제가 인정합니다. 예. 다만 이제 호남 부분에 있어서는 호남이 전체적 평균이 지금 2% 정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44만 표가 호남표를 저희가 득표를 했는데 예. 24만 표 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44만 표라는 호남표가 없었으면 저희는 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 호남표에 대한 어떤 설정을 해야지만 더욱더 공을 들이는 것이고 실제 호남에 대한 공은 당장의 선거 결과로 폭증하지 않았다 해서 이걸 중단시킬 수 없는 거고 맞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대의가 있다고 봐요.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사전투표도 가서 했고 최근에도 또 호남에 있다가 코로나까지 걸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젊은 이준석 대표의 행보는 칭찬할 만하다. 이것이 선거 결과로 본인의 확언한 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건 그렇고 다만 젠더 문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은 그건 정말 쟁점이에요. 그것은 약간의 사실과 다른 말씀 제가 교정해 드릴게요. 이준석 대표 막판에 뭐라 그랬냐면 온라인에서 20 여성의 결집이 두드러지니까 여자들은 실제로 투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책에 대한 본인이 이제 갈라치기 기조를 이어가기 이런 취지가 아니고 선거 전략상에 예를 들어 선거 전략에서 그럼 이런 거죠. 비판이 있는 것이죠. 왜 이대남만 그렇게 갈라치기 정책을 하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본인이 대응하는 과정이고 본인이 펼치는 정책 기조가 갈라치기다라고 인정한 건 아니라고 좀 아니요. 본인이 인정하건 안 하건 갈라치기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늘 말씀드리는 게 좀 아까 말씀하실 때 이대녀에 대해서 뭐 어떻게 말하자면 폄하의 요지로 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했어요. 여러 번. 그리고 그런 행동이 이대녀를 결집시킨 거고 이대녀들을 결집시킨 다른 동인이 사실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그러면 이대녀에 대해서 그동안 잘해왔냐?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인정하시고 그러면 그 부분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이준석 대표의 아니, 젠더 그러니까 제가 갈라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과정을 설명드린 거예요.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그 20대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대남의 목소리를 상대적으로 많이 들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대녀와 갈라치기의 목적으로 정책 구현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깥에서 뭐 상대 정당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거 갈라치기다라고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뭐 여러분들이 행동을 이렇게 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이 설령 이준석 대표가 그런 의도를 갖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이나 당사자들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본인 정책에 변화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이제 결론이라는 거죠. 네. 자기는 의도가 그러진 않았다. 그건 뭐. 네. 아무튼 이제 이번 특히 20, 30대에서의 남녀 차이를 두고 이 지역 갈등, 세대 갈등에 넘어서 이제 남녀 갈등까지 한국 사회에 아주 큰 문제가 대두됐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는 현상적으로 일단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대목에서 지금 그래도 20대, 30대 남녀 표 차이가 6대 4 정도예요. 크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7대 3이나 2대 8이 아닌 게 우선 다행이고요. 그 속에서 6대 4로 이게 벌어지긴 했지만 가급적 이걸 좀 어떻게 좀 줄여나갈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앞으로 쳐다봐야 할 것 같고요. 금주의 진인물 최민희 전 의원까지 했고 우리 윤기찬 변호사는 누굽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문의 일패를 당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박경미 대변인인데 그런 거. 눈물. 이게 뭐 저는 네. 감정을 숨길 수는 없겠지만 저는 조금 많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당선을 축하한다는 첫 전화 통화를 설명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당선자들 및 지지자들께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낙선자 및 지지자들께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건데 5분 정도까지 이렇게 눈물을 보이셔서 무언의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다 대통령께 누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상당히 대통령께는 의문의 일패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저 보탤 말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 짚어봤고, 저 대선 평가는 벌써 지난 며칠 동안 이제 많이 했습니다만 또 여기저기서 일단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이 다수였다고 하는 큰 틀, 또 거기에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이었다고 했던 큰 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막판에 이루어진 후보단이라고 어땠느냐는 이야기, 또 아까 얘기했던 2030 남녀 부분이 또 어떻게 작용했느냐는 이야기,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 하잖아요. 두 분도 아마 대선 끝난 후에도 여기저기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거 하나는 꼭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번 대선 평가하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 대목이 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저는 24만 7천 표의 표차의 의미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DJ의 길을 갈지 MB의 길을 갈지 명확하게 정해야 될 것이다. 예.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대장동을 특검을 하지 않고 윤석열 후보가 일방적으로 이재명 후보 죽이기에 나설 거다는 불안이 막 증폭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려면 특검에서 공정하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이건 이제 MB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2008년에 MB 당선되고 좌파 척결. 예. 좌파는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하다가 초반 지지율이 그냥 폭락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24만 7천 표는 당시에 MB는 500몇만 표 차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됐는데 잘못된 길을 갔는데 24만 7천 표 차로 그렇게 가는 것은 굉장한 무리가 따를 거라고 보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24만 7천 표로 진 건 정말 이건 민심이 그렇게 움직였다고 봐야 되고 운적 요소기 때문에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핵심은 부동산인데 이걸 놓고 네가 잘못해서 그랬어. 서로 네가 잘못해서 그랬어. 그러니까 너 내려가. 내부에서 총질한다는 거죠. 이 정도는 제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가슴이 아프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 내 잘못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10명 중에 제가 리스트를 했을 거 아니에요. 10명을 해놓고 전화해서 성공했다. 이렇게 하다가 3번까지 하고 7명을 못했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7명 못한 게 이게 내 잘못이다. 최민희 전 의원 때문에 졌네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저께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내 잘못이다. 이런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굵게
뭐 정치 교체 의제를 잘못 던져서 졌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서로 남 탓하면 그건 폭망각이다. 그래서 민생은 협조하고 민생은 그다음에 선명 야당으로서 원칙을 지킬 건 지키고 이렇게 가야지 서로 남 탓하다가는 정말 폭망각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얘기는 오늘 하루 종일 할 거예요. 이제 과연 협치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 할 거고 민주당은 내부에서 다툼 줄일 수 있겠느냐 얘기할 거예요. 그 얘기 좀 더 해보고요. 자, 저는 기억해야 할 어떤 대목이 있다면 이번 대선 민주주의가 표차를 떠나서 제대로 작동된 선거였다. 예를 들면 거시적으로 보면 어쨌든 정권 교체를 원하는 민심이 컸고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정이잖아요. 정치에 대해서 이게 정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분이 많았고 이것은 현 여당 측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미시적으로 보면 항상 뭐 진영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구도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연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민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선거가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표차에 불구하고 어쨌든 거시적 구도가 이기는 선거여서 국민이 원하는 선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위정자분들은 진영에 기대거나 뭐 그 잔술한 선거 전략에 기댈 게 아니고 정책을 잘 펴서 국민들이 만족해하는 그렇죠. 이런 정치 행위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런 교훈을 주는 측면에서는 또 교훈적인 선거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의 결과가 실패로 판단을 나면 결국 심판받더라. 네. 이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부동산이다. 그렇죠. 네. 네. 저 동의합니다. 자, 우리 이제 최민희 전 의원이 그 24만 7천 표라는 것의 의미다라고 하며 과연 윤석열 당선인과 이쪽이 제대로 된 협치 통합의 정치로 가느냐 이제 이 말씀을 화두로 던졌는데 대선 투표 당일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보수 언론, 진보 언론이 정말 극명히 다른 기사들을 쓰고 극명히 다른 사설들을 쓰고 막 이러더니 대선 딱 끝나고 나니까 보수 언론,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제가 좀 유념해서 봤거든요. 정말 언론의 차이 할 것 없이 아주 극단적 보수의 길을 달리던 언론마저도 윤 당선인에게 통합과 협치의 정치를 펼쳐라라고 하는 주문을 주로 던지더라고요. 뭐 이런 거는 일단 또 특히나 극심한 여소야대라고 하는 국면 하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협치를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조까지 함께 그 동원이 되던데 잘 갈까요? 윤 당선인은 이 말을 넘어서 일단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상당히 전향적인 시도를 할 것 같고 그간의 선거 운동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했던 말들을 정합해 보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됐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왜곡되고 있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진짜 다수의 의견대로 이 나라가 운영이 되는 게 민주주의인데 그 과정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위정자를 뽑는 것이죠. 근데 그 민주주의의 기본인 위정자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 이게 잘했으면 다시 뽑아주고 안 했으면 안 뽑아줘야 되는데 그간의 진영 논리가 따로 있고 내 편이 따로 있는 그러니까 통합이 아닌 것이죠. 이런 갈라진 이런 여러 가지 계층적 요소 때문에 민주주의가 왜곡돼 왔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통합은 민주주의를 위한 전제다. 이런 시각이 있다면 그러면 5년 단임자에서 뭘 하겠습니까? 사실은 더 이상 뭐 공직을 할 것도 없으니까 통합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장 인수위 구성 및 조각 과정에서부터 그런 정신이 수용될 것이다. 국민의당과뿐 아니라 폭넓게 인사를 쓰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정책 기조는 같아야 되겠죠. 네, 물론이죠. 그래서 현 정부의 실정은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책 기조를 같이 갖고 있는 분이 어느 진영에 있는지를 가리는 것은 통합의 저해 요소이기 때문에 생각과 이게 같다 그러면. 근데 이전에 이제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통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상권 분립은 하위 개념이다라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여러 가지 그 인사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런 그게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죠. 사실은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니까요. 대통령의 통치 이념이 옳겠죠. 본인 생각은. 그렇지만 이것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 세력이 참여하는 것 또는 정치 세력의 생각을 들어주는 예, 게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여러 사람을 자주 만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강요를 어느 분을 쓰는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대통령이 다양한 진영에 계신 분, 다양한 직업군 또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을 정말 매일 만나야 된다. 예, 예. 거기부터 시작을 근데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할 것으로 본다. 저는 그 적극적으로 할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 국가라는 게 말이죠. 과거의 군부 독재는 공개적으로도 탄압을 하고 실제로도 탄압을 하니까 문제가 드러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말이 약간 그런 게 서울의 소리에 당선자 부인 쪽에서 1억 손배소를 한 게 3월 10일입니다. 저는 그 당선자의 부인이 이렇게 빨리 나서서 서울의 소리 잠깐만요. 그걸 고소한 게 3월 10일이라고요? 예, 3월 10일에 손배소 그 고발장이 들어왔다고 서울의 소리가 공개했습니다. 조금 엇갈려서 그런데 그걸 볼까요? 민사소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손배소를 처음 제기한 것은 더 오래됐는데 네, 저도 그렇게 아니 늦게 민사소송. 늦게 알려진 걸로 지금 저는 네.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런가요? 공개 일자가 아닙니다. 서울의 소리가 그러면 공개를 그렇게 했어요. 이건 확인을 해보시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소를 제기한 건 더 오래 전이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그게 있는데 선거 끝나고 알려진 거로 저는 지금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형사 고소는 과거에 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추가 민사 고발을 민사 소송을 걸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어쩌면 이거 확인 좀 팩트를 예, 짚어야 될것 이건 같은데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일 수 있습니다. 네, 만약 그래서. 최민희 전 의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당선 확정된 이후에 당선자 부인이 그런 그 소송을 했다면 이거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데 전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뒤늦게 확인됐다라는 그렇죠. 기사기 때문에 예. 아마 일단 최민희 전 의원 뒤늦게 확인된 걸로 일단 넘어갑시다. 이 상태에서는 만약 당선 확정 후에 새롭게 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아주 큰 정치 뉴스가 될 건데 지금 현재 그런 상태는 아니니까요. 1월 17경에 제기됐다고 그렇죠. 언론에 그거는 이미 된 거고요. 민사소. 이게 민사소송입니다. 그게 손해배상. 민사소송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나중에 공개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를 오늘 서울의 소리가 고발장을 공개를 했다. 예,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건 삭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통합을 하는데 예를 들면 A를 찍어서 A는 부정부패자다. 그래서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의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이 된 민주당은 당연히 정치보복으로 치고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형식적인 법 논리에 가두어서 야당을 탄압할 우려가 있다라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법치는 또 법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당선인 얘기했던 것처럼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실 지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몇 번 강조를 하셨잖아요.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런 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냥 원래 검찰이 하는 일대로 흘러가는 그런 걸 또 막는 것도 오히려 그건 또 법치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자, 이게 이제 5년 전으로 봐도 2017년 대선 있기 정확히 일주일 전에 이건 뭐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한 거라 지금 말씀드리지만 당시 문재인 후보 시절에 대선 바로 일주일 전이었고 그 후에는 이제 인터뷰가 없어지니까 저랑 다른 방송에서 한 인터뷰가 거의 마지막 인터뷰였는데 그 인터뷰 직전에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다. 당선되고 나면 첫 번째로 야당 당사를 먼저 방문하시겠냐라고 내가 물어보고 싶다. 그랬더니 좋다고. 그걸 물어봐 달라고 저한테. 근데 이제 그때 수행팀을 맡고 있던 김현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님 이거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그거 하지 마세요. 근데 아니야 나 갈 거야. 갈 건 괜찮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물어봤고 답변을 했고 그대로 당선되자마자 첫 방문지로 야당 당사를 방문했던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초반부에 야당의 원내대표나 대표들을 청와대에 여러 차례 불러서 여야정 국정협의체까지 합의를 해서 만들고 초반 한 6개월 정도는 분위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차례도 가동이 안 됐거든요. 지금 이제 다시 그 얘기를 떠올리는 이유는 아까 이제 윤기찬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정말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할 거라고 본다. 잘 가겠느냐? 이제 그 대목인 겁니다. 그건 당선인의 의지겠죠. 잘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선인이 이 통합을 강조하고 협치를 강조한 것은
그 선거 운동 내내 했던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아까 각 신문사의 성향에 불구하고 예. 다 일치했다고 말씀 주신 예. 것처럼 모든 분이 다 주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국민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당선된 분이 또는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고 얘기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큼은 지킬 거라고 본다. 그렇죠. 노력이 어느 저항에 부딪히거나 더딜 수는 있어도 저는 현 정부와는 다른 성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에 예. 3월 10일 날 경찰로부터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대선 과정에서 고소고발건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은 민주당 쪽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쪽은 거의 없으시죠. 저희도 있어요. 몇 명 있나요? 네, 저희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대장동 같은 경우 특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특검은 여야 후보 다 동의한 사안이잖아요. 예. 그래서 특검에서 그때 부산저축은행도 동의했고요. 국민의힘도 다 동의했고 다만 특검을 누가 할 것인가에서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낸 법안대로 야당 쪽에서 특검을 추천하면 되잖아요. 그 이제는 야당이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수사가 돼야지. 예를 들면 그 윤석열 후보가 지정한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 사실 검찰총장 못 바꾸는데 이것도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임기 있는 검찰총장을 그렇죠. 바꿀 것인가 안 바꿀 것인가. 다 중요 포인트입니다. 예, 중요 포인트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움직이면서 야당이 된 과거 여당 후보만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상황이 되면 예. 타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왜냐면 이게 조금 저는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사법 분야만 협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법 분야는 협치를 정치인들이 운운하는 순간에 오히려 국민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아니 그거는 그게 아니죠. 제가 볼 때 최민희 전 의원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협치와 통합의 정치로 가야 하는데 이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 우려된다. 그리고 우려가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민생 분야에서 협치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협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생 100% 그러니까요. 협치해야 되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부분, 통일 외교 안보, 그다음에 대일 관계, 한미 관계 이런 거에서 협치 개념은 의미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선제 타격론에 대해서 저는 계속 반대할 겁니다. 그 입장에 대해서. 예. 그런데 당선인이 만약에 선제 타격을 계속 가져간다면 저는 그 젊은 대학 남자 이대남들과 같이 그거에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사안이 있지만 민생은 100%. 그다음에 최저임금제를 폐지한다거나 52시간 노동제를 만약에 시계를 과거로 돌린다면 이거는 협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영역을 나눠야 돼요. 네, 맞는 말씀이에요. 전 분야 국정을 협치하면 사실 야당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 부분은 맞는 민한당 말씀이고. 하라는 건데 다만 민주당이 민한당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거죠. 협치라는 게 일단은 여당에게 주어지는 과제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도 현재 정치 상황을 보면 이제 여소야대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협치가 상당히 중요한 테마로 떠오른 거거든요. 물론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사 그 조각 차원에서 인사청문회에 어느 정도 무조건 반대를 하신다거나 그러니까 총리 인준과 관련돼서도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 이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사법적인 부분은 당선인이 예전에 분명히 명확히 얘기를 했어요. 시스템에 의해서 가도록 하고 본인은 일절 관여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민정수석실까지 없앤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건 안철수 인수위원장 맡을까요? 안 맡을까요? 안철수 후보는 안 맡고 싶을 것 같아요. 국무총리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인수위원장 거쳐서 국무총리 가도 되잖아요. 그거 어렵죠. 우리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인수위원장들이 역대 국무총리 가신 일이 있나요? 왜냐하면 인수위 시절에 이게 겉으로는 언론과는 허니문인데 가장 그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인수위 시절이기 때문에 인수위원장은 책임지는 자리거든요. 내부의 적들과 싸워야죠. 당연하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2012년이면 받았을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도 10년 동안 정치를 많이 보셔서 그 언론에 나온 거 면밀히 보시면 뭐 여러 얘기 나오지만 안철수 후보 마음이 안정해졌다. 요게 저는 더 방점 있게 읽혔어요. 그래서
아마도 안철수 후보는 국무총리를 하고 싶거나 과기부총리, 그러니까 과기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한 자리를 하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 맡기고 싶을 것 같아요. 인수위원장을. 네. 저는 윤수위원장이 예전에 김영준 그분은 이제 지명까지는 했었던 것 같고요. 총리 지명까지 했는데 어떤 이유는 이제 안 됐던 거고. 그러니까 인수위원장을 하고 총리를 거쳐서 여당 대표를 하겠다 이런 이제 시간상 보면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불가능한 것 같고. 그렇죠. 저도 같은 마음인 게 총리를 하게 되면 일단 인증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달가운 카드는 아닌 걸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안 대표의 정치적 앞으로 행보와 관련돼서도 바람직하진 않아요. 총리가? 그렇죠. 왜냐하면 총리라는 게 사실 독립적인 권한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대통령 밑에 있는 직이고 또 여당하고 부딪힐 수 없는 직이거든요. 그럼 정치적 몸집이 커질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비판만 받고 어떤 책임만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것보다는 여당 대표로 가서 당대표로 가서 대통령의 그 어떤 정책에 대해서 다소 각을 세우는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그러면서 본인이 독자적인 몸집을 키우는 이런 행보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당대표가 근데 될까요? 어렵죠. 그건 본인의 능력이죠. 그다음에 아니면 선출직. 아니면 이제 뭐 광역단체 선출직을 통해서 경기지사나 뭐 그렇죠. 이런. 경기지사 이재명 전 후보의 경우에도 다소 이 정책적 각을 세우면서 독자적인 정치적 위상을 확보했거든요. 그럼 저는 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 길로 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는 어렵죠. 근데 아무튼 두 분이 추대 아니면 어렵죠. 두 분이 그 안 대표의 그 추후 진로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한쪽에서는 총리나 과기부총리 이런 게 유리할 거고 그런 걸 바랄 거다. 한쪽에서는 그거는 별로 유리하지 않고 당대표나 경기지사 같은 것이 유리할 거다. 이 차이가 나네요. 저는 총리는 근데 성과되기 어려워요. 아니 사실은. 제 말씀은 총리는 저는 제외해도 돼요. 오히려 과기부총리에 더 강점이 있고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 경험을 하고 싶다는 취지의 얘기를 본인이 그 말을 했죠. 그리고 총리가 대통령 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경기지사 출신도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 총리 부분 빼더라도 그 어쨌든 내각에 들어가는 게 인수위보단 낫다 이 얘기고요. 네. 당대표 부분은 이게 당원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 지금 안철수 대표와 합친 것이 안철수 대표의 양보가 한 5% 10%를 줬다. 이런 분위기라면 그래 잠깐 맡기지. 이게 당원들 마음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대표가 합당을 일주일 내로 하기로 했다라고 의사결정을 하고 공표까지 한 거 보면 합당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당대표에 도전한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대표는 내년 6월까지 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공동대표? 네? 공동대표는 그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합당 후 차기 전당대회에 본격적으로 당대표 도전한다. 그렇게 정치 일정을 짜야지만 그 맞는 얘기고요. 그 사이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과기부 부총리 이런 것 등을 염두에 둘 수 있겠지만 총리는 저는 위험보다는 꽤 큰 도전이다. 그런데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아니죠. 왜냐하면 경기도지사가 당대표 못하죠. 근데 본인이 결정하시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경기지사와 당대표는 어떻게 보면 둘 다 선출직인데 선출직을 통해서 독자적인 위상을 갖고 있어야지만 차기 대권 도전에 유리하거든요. 근데 당대표하고는 병립이 안 된다 그 말씀을. 그러니까 둘 중에 떨어지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윤기찬 변호사는 그런 당대표 도전 그건 이제 경선 거치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경기지사 직접 도전 선거에 직접 임하는 뭐 이런 그러니까 코스를 선출직을 거쳐야지만 안철수 거예요. 후보가 정치적 위상을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지사. 그게 그럴 건지 뭐 내가 코스인지 이런 건 이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 지금 인수위원회 차원에서부터 말로는 진영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민주당 쪽 인사까지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쉽지 않겠죠.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당 쪽 인사들도 동의하기 어렵겠죠. 지금 이 국면에서. 아니 뭐 일부 민주당 쪽 인사들이 갈 수는 있겠죠.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선 과정에서도 이미
윤석열 후보보다는 자기 당 후보를 비판하는 이름 있는 의원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뭐 가능성이야 열려 있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수위는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는 데이기 때문에 대개는 디스플레이 정도로 끝나는 얘기다. 그러니까 현 민주당 인사가 인수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 이르죠. 제 생각에. 내각에는 참여할 수 있다. 내각에는 혹시 참여할 여지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당에서 활동했던 분이 인수에 참여할 수 있어도 현 민주당 인사를 인수에 참여시키는 것은 오히려 이게 알겠습니다. 협치에 좀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심지어 그 뭐 몇몇 언론에서는 지금 그 당선된 바로 얼마 안 됐는데도 대연정하라 이런 막 논설들이 나와서 거기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뭐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의 대목 그 대목입니다. 통합 협치 그걸 구체적으로는 어느 수준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거 이제 한번 지켜보자 이 말씀이고요.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듣고 계시고 1시 4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잠깐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현재 도로 상황 알아보죠. 조수미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정오 무렵 정체가 길어졌는데 1시간 사이 다소 풀렸습니다. 영동과 제2영동고속도로 정체 모두 풀렸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화도 일대에서만 잠시 서행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충주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수습은 모두 끝났지만 여파